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지방 사는 여자입니다. 보통이라는 수식어로 가득한 제 삶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인생의 반쯤은 살아오니 옳고 그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고 그 안에 숨겨진 사연들은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댁 시부와 시동생과 인연을 끊게 된 것도 남들이 보면 충분히 흉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제가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많은 커플들이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헤어졌지만 저는 남편과 계속 함께했고 그 덕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둘이 열심히 번 돈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자가로 사서 들어갈 정도였으니 저희도 열심히 살아온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결혼 때 친정은 기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고 시댁도 시모 혼자 돈을 벌어서 사느라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모는 워낙 꼼꼼하고 차분한 분이라 젊을 적부터 한 푼 한 푼 열심히 모아 겨우 마련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시모와 제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성격이 워낙 예민해서 특히 애 키울 때는 시모의 행동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거슬렸었죠.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의 예의 없는 행동에도 참아가며 긴 시간을 기다려주고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위안과 감사를 느꼈는지 결국 애를 키우면서 저와 시모 사이는 엄청 돈독해졌어요.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 같은 느낌으로요. 친정엄마보다 시모를 더 잘 챙길 정도였죠. 시모가 이 정도니 고부 갈등은 없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나머지 시부와 시동생이 참으로 골칫덩어리들이었어요. 시부는 쓸데없이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저와 시모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막 부려먹기 일쑤였어요. 돈 한 푼 벌어다 주지도 않고 시모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말이죠. 게다가 시동생은 생긴 것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 없고 허풍도 심하고 겉멋이 많이 들어 누가 봐도 겉만 그럴싸한 남자였죠. 아니 그냥 이 정도라면 차라리 밉지는 않을 텐데 시동생은 매번 시모가 벌어오는 돈 족족 손이나 벌리는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을 아는 저와 남편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시모를 고생시키는 두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시모가 없었다면 시댁에 들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시부와 시동생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게 된 건 남편과 결혼한 지 8년이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그 해에는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동생이 결혼을 이야기를 꺼냈죠. 시동생은 당시 번듯한 직업이 없었고 근무한 횟수가 꽤 되는데도 돈 한 푼 없이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잖아요. 저는 친정이 그리 잘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할 엄두도 못 냈지만 남편은 워낙 태생이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사람. 그렇다고 구두쇠는 아니고 정말로 필요할 때는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집안이 휘청했는데 그때 도와준 게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자고 했었고 저는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어쨌든 이런 남편과는 전혀 다른 게 시동생이었거든요. 헐렁하고 경제관념도 그닥 없는 데다가 보여주기식 소비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말렸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빨리 결혼할 거냐고요. 그런데 상대방 여자 쪽이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시동생의 결혼 비용은 결국 시모의 통장에서 모두 다 나가게 되었어요. 전세 비용 보태달라는 게 5천만 원에 결혼식에 필요한 대부분의 돈을
시모에게서 마련했어요. 거기에다 더 열받는 건 시동생 와이프 될 사람이었어요. 서로 주고받기 없기로 하자고 이미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비싼 명품백과 다이아 반지 귀걸이 세트를 가지고 싶다고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돈까지 마련하느라 시모는 여기저기 일을 많이 다녔어요. 방판을 식당 일에 시간 날 때는 배달 일까지 진짜 온갖 일을 다 하셨거든요. 자식이 웬수라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총대를 메고 시동생을 불렀죠. 도련님, 결혼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좀 약소하게 치를 생각은 없어요? 저러다 어머님 힘들어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수가 뭔데 우리 집 일에 나서요. 우리 엄마고 엄마가 자식 결혼할 때 돈 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그게 부모냐고요. 자식 결혼할 때 왜 돈 대주는 게 당연해요? 형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돈 한 푼 빌린 적 없거든요. 그리고 도련님 눈에는 제가 남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형이랑 결혼했다고 제 누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족처럼 굴면서 이렇게 선 넘는 것도 진짜 불쾌하거든요. 나 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나 속이는 왜 나서? 형수가 나한테 돈 줄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야기를 듣는데 뒷골이 팽팽하게 당기더라고요. 살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처음 봤거든요. 형이랑 결혼했으면 가족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 말본새부터가 아주 싹수 노란 놈이란 것만은 확신했죠. 저의 이런 참견에도 결국 시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시모는 예전에 위암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액암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남편과 저는 침울하기만 했어요. 애를 친정에 맡기고 시모의 간병을 하느라 저는 바쁘기만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매일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진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동생은 결혼 준비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시모에게 매번 문병 와서는 돈 이야기만 하는 시동생을 보며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넌 시어머니가 없으면 네가 와서 시아버지 밥상 차려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배고프니까 당장 들어와서 밥 차려라. 소리를 들어보니 술 한 잔 걸쳤더라고요. 저는 시부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질 않았어요. 시모가 예전부터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시부를 견디기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눈에는 시부도 시모가 병에 걸린 원인균처럼 보였죠. 저는 시모 간병 때문에 바쁘고 갈 생각도 없으니 시부 집 근처에 있는 도시락 가게에 전화해서 도시락을 시켰어요. 그것도 제 나름의 성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본 척 안 한 것도 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이딴 걸 지금 밥이라고 시켰어? 이런 맛없고 성의 없는 음식을 누가 먹어? 당장 와서 밥 차려. 네가 시모가 없으니까 시아버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지랄 떨지. 어디 한판 해볼래? 형수, 저도 집에 있는데 와서 저랑 여자친구 밥도 좀 차려주세요. 우리 밥도 못 먹고 배고프거든요. 우리 애도 오늘 뱃속에서 배 굶고 있을 텐데. 시부 옆에서 시동생까지 이딴 소리 짓거리니 저는 열이 받아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김밥 3줄을 시켜줬어요. 안 시켜준 건 아니니 알아서들 배는 채우겠죠. 김밥 도착하고 전화가 또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번에는 시동생의 역정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형수,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꼴랑 김밥 3줄이에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음식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상식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뭐? 상식? 너 그리고 왜 나한테 반말이야, 이 미친 도련님아. 내가 분명 지금 정신이 없다고 말했지? 도련님이 저번에 나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밥은 왜 저한테 얻어먹으려고 지랄인데? 그리고 가족 중에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있는 남편 제외하고는
아무도 어머님 간병을 안 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내가 대신해서 간병 중이잖아. 그러면 도련님이 나한테 간병비 갖다 바쳐도 모자란 거지. 어딜 밥을 내놓으라 명령질이야?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간병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돈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아니, 뭐 엄마가 나 때문에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화살을 나한테 돌려요? 그럼 옆에 있는 분한테 간병하라고 하시면 되잖아. 곧 며느리 될 건데. 다이아 반지 세트랑 명품 가방까지 받았으면 할 도리는 다 하고 보내드려야 맞지 않나? 그리고 도련님, 네가 지금 돈 한 푼 없이 장가 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그 돈 마련하느라 과로해서 지금 암 재발한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도련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머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왜 저한테 화내냐고요. 밥 한 번 해달라고 했다고 완전 사람 쓰레기로 몰아버리네. 됐어요. 밥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의 지랄 같은 말에 시동생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는 형한테 전화를 했었나 봐요. 물론 형님한테 한 번 더 혼났지만요. 병원에 온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친놈이 너 어머니 간병하는 거 뻔히 알고도 집에 밥하러 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고요. 그래서 시부랑 쌍으로 그 지랄했다고 했더니 욕을 한 사발 더 해줄 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상태가 위중한 시모의 모습에 남편은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모 사망일에 더 빡친 일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저에게 슬쩍 오더니 말하더라고요. 형수, 엄마 재산 나누는 거에 대해서 형이랑 이야기 좀 했어요? 형 성격 뻔히, 아니, 저한테 와서 돈 이야기 묻는 거 보면 이 싹수노란 인간 말종이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돈 이야기를 꺼내요. 도련님이 돈이 급한 건 알겠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열받은 제가 시동생에게 소리치자 시동생은 도리어 저에게 한 소리 퍼부으려고 얼굴을 귀신같이 일그러뜨리더라고요. 저도 지지는 않을 생각으로 눈 부릅뜨고 있었는데 결국은 주위에서 시동생을 보며 수군거리자 입을 꽉 닫더군요. 그 길로 시모 보내는 길 내내 썩은 표정 지어서 저는 또 열이 받았어요. 가는 길도 불편하게 만들어 제 마음까지 아팠으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저 인간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물론 지켜지지 못했지만요. 저는 시모가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가 깨끗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와 통장, 보험금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생각 외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시모 명의로 된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아파트가 남편 앞으로 상속은 되는데 온전히 아파트로 받으려면 그 돈을 갚아야 하더라고요. 그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대출금을 마련해야 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6억이 좀 안 되는데 대출은 2억 7천 정도였어요. 거의 반값이었죠. 남편과 저는 시모가 이 큰 돈을 어디에 썼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아파트 빨리 팔고 자기 몫으로 반을 달라고 아우성이었고요. 남편은 일단 그 내역이 뭔지 모르고 시모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썼을 거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동생에게 딱 절반씩 나누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부가 굉장히 뺀질거리면서 나서더라고요. 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 그 돈에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젊은 것들이 뻔뻔하게 어른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재산은 나 포함해서 셋이서 나눠야지.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코웃음 치며 말하더라고요. 진짜 남편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랑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금술 좋은 부부처럼 살았다면 제가 아저씨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드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집에서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얻어드셨죠? 그러면서 엄마 아플 때 병원 한 번 데려가 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남편이냐고요. 실은 저도 늦게 알게 됐는데 시모와 시부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처음에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고 시모는 마음이 상해서 결국 그 뒤에 시부가 혼인신고하라는 말을 그냥 무시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부가 일을 안 하게 된 날부터는 혼인신고하면 자식들이 더 힘들까봐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시부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게 된 거죠. 말 한번 섭섭하게 하네. 나도 너희 엄마 걱정했어. 그 사람도 없는데 돈까지 없으면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말이냐? 그런 법도가 어디 있어? 사실혼 관계도 혼인 관계지. 걱정하셨겠지. 우리 엄마 없으면 이제 밥 차려줄 사람 없을 거고 이제는 그 이후로 우리 와이프 불러다가 밥 차리라 할 거 아니냐고. 저번에 어머니 아플 때도 어머니 병간호하는 와이프 불러다가 밥 차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이야기 듣고 진짜 다 때려 엎으려다 참았어요. 엄마 아직 살아계셨을 때니까. 경고하는데 앞으로 재산 이야기에 나대지 마세요.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아저씨. 결국 시부는 남편 말에 열받았지만 대꾸는 못했죠. 자기도 이리저리 찾아봤을 거예요. 사실혼 관계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겠죠. 시부는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시동생을 이용하려 하더군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분이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이쪽도 곤란한데 금매라면 더 싸게 내놓을 생각 없냐고요. 저와 남편은 그때 시모 유품을 정리 중이었거든요. 남길 만한 추억이 되는 물건이나 물려받을 만한 귀중품을 제외하고는 다 버릴 생각으로 정리 중이었는데 그 전화가 오니 남편은 화가 나서 시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시모의 화장대 아래에서 대량의 장부가 나왔어요. 그걸 확인하니 시모가 써둔 가계부였어요. 그 꼼꼼한 성격만큼 10원짜리 하나까지 내역이 싹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다가 아파트 담보대출이 왜 생긴 건지를 알았어요. 시모가 둘째에게 대출해주고 차용증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 극대노해서 시동생 오자마자 난리쳤어요. 야, 너 이거 뭐야? 엄마 장부에 너한테 돈 빌려준 거 적혀있던데 엄마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왜 이야기 안 했어? 너 우리가 이거 못 찾았으면 돈 받을 때까지 거짓말할 작정이었어? 형, 봤어? 설마 내가 말 안 했겠어? 나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뭐 형이 먼저 알게 됐으니까 말할 것도 줄었네. 돈이 좀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된다고 가르쳐줘서 엄마한테 부탁했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남편의 흥분한 얼굴이 냉정하게 가라앉는 걸 봤어요. 아, 정말 화가 엄청 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도련님, 그 대출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개인이 빌리기에는 큰 돈이고 그렇다고 도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전세금마저 시모에게 빌릴 정도면 집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에 저와 남편은 벙쪘어요. 아, 그거요? 재개발되는 곳 있는데 거기 건물이 5억짜리거든요? 근데 재개발되면 금액이 엄청 뛸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빌린 거고 아직 잘 갖고 있어요. 5억짜리 집에 2억 7천을 빌렸으면 나머지 금액은 도련님 돈인 거네요? 그쵸. 그것도 은행에서 빌려서 지금 원금이랑 이자만 거의 200만 원 넘게 나와요. 솔직히 이번에 아파트 팔고 자동으로 갚으면 내야 할 대출금도 줄어드니까 저도 좋죠. 실실 쪼개며 말하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야, 그걸 자랑이라고. 너 장부에 어머니가 너한테 돈 빌려준 게 얼마인지나 알아? 대출금만 차용증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 네가 매달 2, 30씩 야금야금 가져간 것까지 계산하면 장난 아니거든? 그런데 너 처음에 시침이 떼고 아파트 처분하고 3억 절반으로 나누자고 했지? 가만 보니까 내가 몰랐으면 너 그 돈 다 꿀꺽할 셈이었네? 네가 아파트 대출금 싹 다 가져갔으니까 넌 아파트 처분하고 남은 돈에 아무런 권한 없는 거 알지? 지금 네가 이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돈 중에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 다야.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 가져가도 할 말 없지?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엄마 아들이고 유산 주장할 수 있지.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거
어차피 차용증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떡하니 있는 차용증을 없는 셈 치자는 거냐? 너 미쳤지? 이거 봐. 차용증을 적어놨네. 네가 지장까지 딱 찍어서. 확인이 왜 안 되겠냐고 이 모자란 놈아. 아이고 저것도 아들이라고 큰 돈 빌려주고 죽기 직전까지 일하러 다닌 어머니 생각하면 너한테 돈 한 푼도 주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유산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내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줄 거니까. 이악 물고 말하는 남편에게 시동생도 누나를 불아리더라고요. 형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말하는데? 나도 엄마 아들이라고. 엄마가 나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 많이 아끼셨지. 막내라고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위아래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찍어 먹지 않으면 모를 놈으로 자랐지. 네가 언제부터 엄마 그렇게 생각했어? 여자 임신시켜가지고 결혼하는 주제에 엄마한테 전세금이며 예물비며 싹 다 받아가고는 아픈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병가는 우리 와이프한테 다 맡겨놓고 여친이랑 룰루랄라 잘 놀았더라. 아, 그러고 보니 전세금도 있네? 엄마가 전세금 빌려주기로 했다면서? 2천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나한테 빌릴래? 나는 엄마랑 다르게 이자 꼬박꼬박 받을 건데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예물비는 네가 알아서 마련해. 대출금도 반으로 줄 텐데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 너 앞으로 돈 이야기 내 앞에서 하면 진짜 호적 파버릴 거야. 그리고 이 집 팔리면 바로 짐 뺄 수 있도록 짐 챙겨놔. 결국 저희는 시모 물건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슬퍼해도 모자랄 시간에 저런 것들 상대하고 있으니 지금 자기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엄마 가는 길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은데 진짜 생각 없이 사는 저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고 말이죠. 결국 남편은 결정했어요. 집안의 돈 정리, 관계 정리 싹 다 깨끗하게 해버리기로요. 그렇게 시모 사후에 남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모 앞으로 된 재산은 아파트와 생명보험금이 2억 정도 있더군요. 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동생은 또 급하게 찾아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생명보험금은 나한테도 받을 자격 있잖아. 반은 줘야지. 나 요새 돈 없어서 힘들다고. 너 아파트 대출금 없어져서 이제 좀 살만하지 않냐? 그거만 없어도 대출금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왜 그렇게 앓는 소리야? 대출금 줄어든 대신에 전세금이랑 예물비 때문에 또 돈 빌렸어. 자기가 쪼들리니 계속 재촉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재촉하니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확인했죠. 그런데 시모가 죽기 직전에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에서 제 이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이 나오니 뜬금없이 깜짝 놀랐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익자가 언제 누구에 의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봤거든요. 바로 시모가 본인 담당하는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보험금 2억 원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이 완전 발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엄마가 생판 남인 형수한테 보험금을 남기냐고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굳이 며느리로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이거 혹시 형수가 엄마 꼬셔서 수익자 변경한 거 아니냐고요? 엄마 옆에서 알랑방구 떨면서 들러붙어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보험 설계사가 네가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바람에 어머니가 직접 수익자 변경했다더라.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왜 수익자가 변경됐는지 물어보자. 남편은 바로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자 변경한 것 때문에 제 동생이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수익자 변경을 왜 했는지 지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돌아가시기 2달 전쯤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때 수익자를 변경했어요. 수익자를 며느리 앞으로 한다길래 제가 여쭤봤거든.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한테 변경하는 이유라도 있냐고요. 그랬더니 둘째가 씀씀이가 해프고 집 거덜낼 정도로 가져가니 보험금을 받으면 다 써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놈들은 아파트 나눠 가질 건데 보험금이라도 자기 병수 밟은 며느리 앞으로 주고 싶다고 돌아가기 직전에도 확인 전화하시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시더라고요. 아플 때 힘들 때 자기 신경 써주는 건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 보니 고부간의 사이가 무척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죠. 거짓말이죠? 엄마가 설마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시다니. 이거 형수가 다 모함한 거죠? 왜 내가 아들인데 나는 한 푼을 못 받아요? 이거 진짜 둘이서 짜고서 나 물 먹이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둘이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다 가져가는데? 너 말 똑바로 해. 네가 가져가는 건 2억 9천만 원이야. 그것만 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하나도 없냐고. 너 그 돈 묶여 있었으니까 별 생각 없지? 그게 엄마 돈이라는 생각도 없고. 네가 이러니까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신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미 끝난 건이잖아요. 보험금은 다르죠. 엄마가 넣은 보험금을 왜 며느리인 형수가 가져가요? 형수가 받을 거면 제 와이프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명백한 차별이고 문제 있는 사항이라고요. 나 진짜 이런 식이면 고소할 거예요. 하세요. 도련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련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한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어머님이 정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도련님만 모르고 계시네요. 아파서 병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결혼식 돈 모자라다고 돈 달라고 그렇게 떽떽거리며 사람 괴롭게 만들어 놓고 뭐요?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보험금 주고 싶었으면 여자친구한테 엄마 병간호나 좀 해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 혼자 가져갈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 도련님이고 시아버님이고 어떻게 아픈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식모예요? 어머님이 돈 뽑는 기계냐고요.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어머님이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 돈 남긴 거 아니냐고요. 어깨 위에 있는 게 장식이 아니면 생각들 좀 하시라고요. 결국 제 말에 반박조차 못한 시동생은 부들부들 떨며 남편에게 기가 막힌 말하더라고요. 알았어. 형수 말 다 맞다 치고 이해하고 넘어갈게. 보험은 이미 수익자가 지정된 상태라 바꿀 수 없다고 하니 포기할게. 이렇게 됐으니 보험은 필요 없어.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형이 내 보호자잖아. 그러니까 내 빚보증 좀 서줘. 정신 나간 놈아. 내가 왜 네 보호자야? 네가 미성년자야? 너 일하고 돈 버는 사지 멀쩡한 성인이야. 나는 빚보증 같은 거 서줄 생각 없어. 네가 평생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살아서 남한테 빨대 꽂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너 알아서 해.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쩌라고. 나도 곧 죽겠는데. 형이면 형답게 좀 해달라고. 이제 곧 결혼인데 나 땡전 한 푼 없어. 엄마 유산 형이랑 형수가 다 가져가게 생겼잖아. 어이가 없네. 왜 내가 다 가져가. 너도 가져갔잖아. 아파트 담보대출 빼면 안 되지. 그리고 아파트 집값 떨어져서 제값 못 받으면 너한테 돈 더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어머니 아파트 상속받으면서 내야 하는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는 정확히 반 나눠서 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가 가져갈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세금은 다 나눠서 내야 하니까. 세금 이야기까지 꺼내니 갑자기 시동생 입이 꽉 다물어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저 자시 앞일에만 급급해가지고 어떻게든 시모의 유산을 가지고 가려던 것 같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짜증을 냈어요. 솔직히 이쪽도 이쪽대로 화는 났죠. 어디 형한테 빚보증을 서달라는 말을 해요? 남편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은 인연 끊자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국 시동생에게는 따로 주어질 유산이 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집 팔리기 전에 짐이나 싸서 신혼집으로 가라고 했죠. 신혼집이 제대로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곁에서 보고 듣던 시부는 남편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소리를 치며 아버지 행세했을 사람이 웬일로 조용한 듯 있나 싶었더니
이미 집안의 실질적인 상속권자가 남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집안에 상속받은 자식들이 정을 봐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다행인 거고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냐?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안 되겠지? 그럼 너희가 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내가 집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아도 되는데 말이다. 네 엄마랑 오래 산 것도 있고 그간의 정이 있으니 나한테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저씨가 엄마랑 살면서 뭘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엄마랑 아저씨 같이 사는 거 반대였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랑 같이 살자마자 일 그만뒀을 때는 진짜 엄마만 아니면 쫓아내고 싶었고요. 이야기해보세요. 엄마랑 살면서 엄마한테 잘해준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얻어먹으면서 잘 살았으니 앞으로는 알아서 돈 벌어서 사세요. 남한테 빌붙어서 살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랑 이렇게 길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모질다고 욕하겠냐.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해야지.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놈이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랑 산 정을 봐서라도 제가 지분해드릴게요. 전세 하나 얻어드릴 건데 그 전세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할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줄 거고 원룸으로 얻어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과금은 다 아저씨가 내시고 저한테 연락 오는 순간 계약 해지하거나 종료시켜버릴 거니까 알아서 잘 내세요. 제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한 건데 이것도 싫으시면 그냥 관두셔도 됩니다. 그 말에 시부가 괜히 궁시렁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지. 그리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싫으시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저는 어차피 아저씨도 사람들 눈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야.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야지. 그런데 나가는데 뭐 이삽이라도 좀 줘야지. 그 말에 남편이 열받아서 시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그 시간에 나가서 일자리나 알아보시라고요. 15년을 남한테 얻어먹고 사니까 이제는 아예 일도 하기 싫으세요? 아니면 이삽이 줄 테니까 집도 없던 일로 하실래요? 결국 시부는 깨갱하고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굴며 자기가 윗사람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시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죠. 솔직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시모에게 잘해주었다면 남편은 분명히 시부를 극진히 대접해줬을 겁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사이좋은 부부처럼 보이기만 했더라면, 술 먹고 매번 행패 부리고 시모를 식모처럼 부리지 않았더라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겠죠. 본인 인생 지옥길에 들어선 줄도 모르고 시모 돌아가실 때까지 잘난 척 거들먹거리며 행패 부리던 시부는 결국 이렇게 인생 말년에 혼자 호래비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어요. 게다가 그렇게 사이가 좋던 시동생도 시부를 못 본 척하는 바람에 시부는 더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거둔 거죠. 결국 이때 이후로 남편은 일사천리로 상속과 관련한 일들, 시모의 사망과 관련된 일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며 시부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치를 떨었죠.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지 납골당은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시모의 빈자리가 차츰차츰 메워질 때쯤 시동생이 매우 급한 일로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싫어하는 얼굴을 했지만 결국에는 집 안으로 들여 이야기라도 들어보자고 했어요. 형, 진짜로 좀 도와줘. 나 파산하기 일부 직전이야. 무슨 소리야? 너 아파트 처분해서 대출금 줄었잖아. 그게 아직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웬 파산인데? 들어봐. 내가 그때 2억 7천 주고 산 건물 기억하지? 내가 그거 진짜 정확한 정보로 산 건데 재개발 코앞에서 엎어졌어. 지금 그거 완전 허름하고 수익도 나지 않는 건물이라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이미 이야기 처음부터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질질 끌 게 아니라 팔아야지. 헐값이라도 팔아야지. 본전 보고 판다는 생각을 하니까 대출 원금의 이자까지 아직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지. 팔려고 했는데 산다고 전화 온 사람들 전부 다 가격을 완전 후려쳐서 부르는 거야. 본전은 못 돼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반값 이하로 부른다니까? 지금 그 건물에 들어간 대출 원금보다 싸게 부르면 내가 불이익이잖아. 그래서 팔지도 못해. 근데 너 그 건물 아파트 담보대출 자동으로 갚아지면서 대출금 반은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왜 대출금 내느라 똥줄이 빠지는데? 내는 원금이 줄었으면 1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될 건데? 그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재개발된다고 해서 대출 땡겨서 샀거든. 정말 작은 건물인데 쓸만한 땅이야. 그것도 재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팔아야 하는데 그건 더 안 나가.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건 뭐 스스로 자기 무덤 연락에 파고 있으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이 생활비로 나가서 빌린 돈이라면 갚아줄 생각도 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내가 생기고 갑자기 가게 지출비가 늘어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렇게 빌렸다면 정말 저도 도와줄 생각이 있었는데 또 재개발 환상에 빠져서 쓰러져가는 건물을 샀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 저는 맥이 탁 풀려버렸어요. 차라리 파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였죠. 형수,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어차피 형수 앞으로 엄마 보험금 나왔잖아요. 그거에다 형이 받은 아파트 처분한 돈이면 넉넉하잖아요. 한 1억? 아니, 1억 5천 정도만 빌려줘요. 저 건물 팔리면 갚아줄 테니까. 제가 왜 그 돈을 갚아줘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긴 피 같은 돈, 그런 곳에 쓰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 목숨값을 달라고 여기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잊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요. 생판남인 저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죠? 도련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저도 도련님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머님이랑은 달라서 도련님한테 돈 다 줘가면서 일 해결하도록 두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 딱한 사정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다면 일단 푼돈에라도 그 건물들 팔고 그 돈으로 원금 갚은 뒤에도 힘들면 찾아와야죠. 그 건물은 있는 대로 놔두고 싶고 돈은 돈대로 쪼들리니까 누군가에게 편하게 빌리고 싶고, 그런 생각하면 어디에서도 도련님 도와줄 사람 못 찾아요. 그때 일을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화 풀어요. 남이라고 한 거는 그냥 화가 나서 던진 말이고, 형님 와이프는 우리 조카 엄마인데 내가 설마 형수님을 정말 남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푼돈으로 그 건물 파는 건 절대로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재개발이 엎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언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지 모르는 일이고, 재개발되고 나면 그 일대도 땅값 오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죽고 못 살겠다며 형한테 달려오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말하는데요? 지금 당장 도련님한테 미래가 있긴 해요. 그거 못 팔면 우리는 도와줄 생각 없어요. 그런 제 말에 시동생은 도리어 저와 남편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본인만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사람 의견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종증이었어요. 너 이러는 거 네 와이프도 알아? 애도 곧 있으면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어? 예정일이 다음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와이프는 얼마 전에 집 나갔어. 전셋집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못 가졌다고 엄청 싫어했는데 결혼식 할 때 쓸 다이아 반지 세트랑 명품백도 원하는 거 못했거든. 돈이 너무 없어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나오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고 달랬는데 유산이 없었잖아. 아파트는 내 대출금에 깎여버리고 보험금은 형수가 수익자가 돼서 한 푼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 이야기하고 다음날 집 나갔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집에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집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 빈털터리에 빚만 가득하다는 걸 알고는 빚이 자기한테 넘어오기 전에 튄 걸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여자가 야가 빠졌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시동생 꼴이 저 모양이니까요.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이 가시밭길 아니겠어요? 그런 여자의 선택을 야속하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참으로 약삭빠르게 결혼식을 하면서 비겁거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시동생이 무슨 사고를 쳐도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겠죠. 참 장가 잘 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알려주지 못하는 인생의 쓴맛을 그 여자가 알게 해주었으니 말이죠. 큰 인생 경험을 한 시동생이었지만 결국 그런 큰일에도 크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시동생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건물들을 처분하면 살 길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동생이 그 돈을 다 못 갚아서 정부 경매로 넘어갔고 결국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금의 카드빚까지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드빚은 거의 대부분이 그 여자에게 쓴 것들이었고요. 그런 시동생이 집까지 잃고 간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남편 명의로 남편이 계약해준 시부의 전셋집이었답니다. 집주인이 연락 왔었거든요. 계약했을 때는 한 사람이었는데 왜 두 사람이 사냐고 말이죠. 남편은 그분 아들이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만 달라고 했죠. 남편이 신경 쓰여 하길래 제가 근처 한번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시부는 시모 살았을 적에는 빳빳하게 다린 셔츠와 바지를 입고 동네 돌아다니며 사장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림질은커녕 빨래도 제때 못해서 호레비 냄새 나는 몰골로 동네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돈 되는 일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던 시동생은 그 집에 들어가서는 시부부터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다고 주변에서 전하더라고요. 시부 인생도 참으로 딱했어요. 시모와 남편에게 강압적으로 굴더니 결국에는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가 됐잖아요.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저와 남편,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줬으면 저와 남편이 두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모도 수익자를 며느리인 저로 변경할 일도 없었겠죠. 결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된 걸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났어요. 스스로 열심히 지옥길 걸어가는 걸 충분히 옆에서 말렸음에도 역시나 포기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우리 부부와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시동생과 시부가 제정신을 차려줬으면 싶어요. 긴 글을 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돌아가신 시모 생각이 가장 많이 났죠. 그분이 있었을 때 제가 해야 했었을 일들, 잘못된 걸 바로 잡기 위해 제가 할 수 있었을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되네요. 그러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절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시동생과 시부를 보면 그게 딱 와닿아요. 앞으로도 후회 없이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의 앞날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고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사실 제가 더 몸이 달았었죠. 그때 저와 사선 방향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분위기가 참 특이했죠. 뭐랄까 약간은 그늘진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게 신비한 듯한 그런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더라니까요. 친구의 친구 몇 다리를 건너서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명문대를 나와서 현재 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저를 기억하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반응은 심드렁했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반응이 없더니 제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니까 슬슬 제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죠. 학벌로 따지자면 제가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답니다.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까짓 학벌이 뭐냐 하는 생각이었죠. 그 사람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서 느낀 그늘이 어쩌면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랐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다니 자라면서 느꼈을 외로움도 컸겠죠.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처럼 좋은 대학교를 나온 머리 좋은 며느리를 기대하셨다나요? 그렇지만 예비 남편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승낙을 받아냈죠.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바람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많이 곤란해하셨어요. 엄마한테 바깥 사돈 될 사람이니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는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제게 줄 예물도 대충, 예복도 대충, 저한테 줄 것은 모두 대충 해주었답니다. 좁쌀만한 다이아 반지도 간신히 해주었고 웨딩드레스를 벗고 입을 예복도 기성복 중에서도 싸구려를 선택하더라고요. 한복도 간신히 한 벌을 해주는데 싸 보이기 이를 데 없는 동네 한복집에서 한 벌 해주더군요. 친정엄마가 분통을 터뜨리셨죠.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사실 공채 시험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것도 친정엄마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만 제 편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시부 모시며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간신히 방 2칸인 변두리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집값을 많이 치르고 들어간 집이었죠. 그러고도 시아버지는 제게 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귀한 남편 만난 걸 고마워해야 한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진 그래 다른 집들 악독한 시어머니 있는 것보다야 시아버지 한 분만 날 힘들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어요. 시아버지가 예상 밖의 것들을 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시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공부 중이니 안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너는 집에 와 있으려무나. 그리고 며칠에 한 번 가서 반찬이나 빨래나 해주고 오면 된다. 난데없는 시아버지의 별거 명령이 떨어졌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떨어져 살라뇨. 그것도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마치 파출부처럼 가서 반찬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라니 정말 황당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신혼부부라고요. 아무리 시험 공부 중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별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혼자 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왜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차라리 시험에 붙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야죠. 제가 시집으로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가잔다고 따라간 남편 또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 둘 다 들으라고 가서 또박또박 제 의견을 말했어요. 아버님, 시험 공부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 정리되어야 시험 공부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 거고 또 아버님이 귀한 아들 내조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준영 씨가 아버님 뒷바라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하고 있을 때보다 따로 있는 게 더 시험 공부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순간에 정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죠. 시아버지가 제가 하는 말을 버릇없는 말대꾸라고 생각했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잿더리를 벽에다 던진 것이었어요. 잿더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에 흩어졌죠. 아버님, 저희가 기왕 결혼을 한 이상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이러실 권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으셨다고 해도 이건 엄연히 폭력이에요. 어떻게 맞이한 지 1년도 안 되는 며느리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남편이 제 입을 막고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준영 씨도 그래. 어떻게 새신랑이 오란다고 그렇게 홀딱 가버려? 집에 새 신부 혼자 놔두고 말이야. 귀를 막고 한번 물어봐. 세상 천지에 시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것도 단 둘이. 당신은 이게 경우에 맞는 요구라고 생각해? 남편이 싹싹 빌다시피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래 가부장적인 분이야. 자라면서 아버지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아버지 의견 반대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 당신이 이해해, 응? 참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니, 가부장적이면 그 요구가 아무리 불합리해도 다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의 이런 해명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시험 공부 뒷바라지 제가 제대로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든지 여기 눌러 앉아서 다시는 저를 볼 생각을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뜻을 시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전했죠. 신혼 초부터 별거 하느니 차라리 헤어지겠다고. 시아버지에게 대들고 대들어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성공했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제 승리로 끝난 것이었죠. 가면서 시아버지한테 본의 아니게 말대꾸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니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도리가 아니거나 좀 불의한 것을 보면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제 성격과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이 충돌해서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 대립은 자주 일어났죠. 거기다가 자식에 대한 긍지가 너무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둘러보고는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하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보다 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 맵다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반찬이 이게 뭐냐? 네 남편이 무슨 소냐? 불밭이 따로 없구나. 이래가지고 체력이 필요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니? 우리 집 반찬까지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사실 지금 상황에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만 두 식구가 살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다지 넉넉할 리가 없었죠. 돼지고기는 기름기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다.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애한테 먹일 만한 음식이 아니야. 고기를 먹이더라도 소고기를 먹여라. 하루에 한 끼는 소고기로 단백질 섭취를 시켜줘야 해. 소고기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하지만 당신 아들이 아직 수험생인데 무슨 돈으로 하루에 한 번을 꼭 소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가장이 수험생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저 나름대로 식재료를 신경 써서 식사 준비를 했단 말이죠. 수준이 있는 돈을 고려해서 건강한 식재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 일에까지 참견하는 시아버지가 참 경우 없다 싶더군요. 이렇게 시아버지와 제가 사사건건 대립하던 중 드디어 남편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답니다. 시아버지도 뛸 듯이 기뻐했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수험생 시절에도 그렇게 아들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떨더니 이제는 더 심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연수를 마치고 발령을 받아 꽤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죠. 이제는 제가 버는 적은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쪼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흐뭇했답니다.
친정엄마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쁜 것도 잠시 또 시아버지가 제 화를 돋우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내가 키우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 남편이 버는 돈은 모두 나한테 보내라. 내가 알아서 적금도 부어주고 내 생활비도 쓰고 할 테니 말이다. 네 남편이 번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알아들었겠지? 아니, 마누라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왜 시아버지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단 말인가요? 아버님,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여전히 제가 이 사람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은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야죠. 이제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요. 너 같은 처지에 네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걸로 고마운 것을 알아야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란 말이다. 그거 말고 뭘 더 네 남편한테 바라는 거냐? 평생을 키운 나하고 이제 겨우 2년 남짓 뒷바라지한 너하고 설마 비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정말 할 말을 잃겠더라고요. 듣는데 혈압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세상에 이런 부모님도 다 있구나 싶었어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겠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2년밖에 뒷바라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 저는 함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저희를 응원해 주셔야죠. 이 가정에 아버님이 여전히 속해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죠. 안 그런가요?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손에 잡히면 또 집어던질 기세였어요. 제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들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였죠. 결론이 나지 않는 시아버지와 저의 대립.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다 썼다니까요. 시아버지 시집살이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평생 교육시켰으니 벌어오는 돈은 다 시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게시판에 댓글이 주르르 달렸어요. 당연히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다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면 생활비는 드릴 수 있겠지만 결혼한 아들의 수입 관리를 아버지가 다 한다는 것에는 모두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싸움거리뿐만 아니라 제 신경을 긁는 사소한 요구도 많았죠.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라. 언제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 와서 술상을 차려라. 그것도 하루 이틀 시간도 주지 않고 직전에 연락해서는 제게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또 말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버님 혼자 계시고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생활비는 드릴 수 있지. 그치만 당신 월급 전부를 관리하겠다는 건 절대 안 되는 말이지. 내가 걱정돼서 미리 말하는 거지만 몰래 몽땅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기만 해봐. 진짜 가만 못 있으니까. 제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도 제대로 된 의견을 좀 보여봐. 아버님도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결국 친정엄마한테까지 얘기를 했죠.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따로 전화를 했고 제 입장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처가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남편도 아버지 의견을 반영해 생활비를 좀 많이 챙겨드리는 걸로 결정했죠. 저 역시 남편이 꽤 돈을 받아오는데 혼자 있는 시아버지가 남루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충분히 쓸만한 돈을 드렸고요. 그런데 돈을 받을 때마다 굳이 전화를 걸어서 제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꼴랑 200만 원 줘놓고 내 입에 풀칠은 하겠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정성껏 키운 줄 아니? 그 아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내 덕 아니냐? 그리고 그 학과도 내가 선택하게 했었다. 그 사이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들었겠니? 나 네 남편 교육비 대느라고 빚도 있는 사람이다. 월급 받아서 내가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적금도 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도 버는 돈 다 자기 집에 갖다 줘야 해요, 아버님. 자식 키우면서 교육비 안 드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건
당연 부모들이 다 하는 일이죠. 저도 아이 낳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왜 아버님만 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키움값 받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 넉넉하게 챙겨드리잖아요. 볼 때마다 시아버지 얼굴에 불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많이 주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내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 내 나이대에 많이 타는 튼튼한 차를 굴리고 있더구나. 나는 지금까지 차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제 나 차 사줄 돈은 충분히 버니까 차 한 대는 내 명의로 만들어 놔라. 이것까지 설마 안 된다는 말은 안 하겠지? 사실 우리 집에도 차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타는 차였어요. 그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이미 하던 일에서 퇴임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아버지한테 그런 좋은 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우리 차를 바꿔서 저는 이제 그만 타고 남편이 끌고 다니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아버지한테 이런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생활비도 많이 안 주는데 자기 차는 꼭 새 걸로 사달라며 우리가 사려고 했던 새 차에 대한 할부값은 꼭 제 월급에서만 해결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혹시나 시아버지 차 사는 일에 단 한 푼이라도 더 갔다가는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 파파보이가 결국 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하고 기어코 할부로 차를 샀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저한테 숨기고 있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늦게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거의 보름이나 지난 다음에 저를 데리러 왔죠.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셨죠. 직업이 좋을지 모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마음에 안 드는 사위라고 말이죠. 결국 시부차는 저질러 놨으니 저희 차를 미루기로 했네요. 남편이 자신은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아서 뒤로 빠졌어요. 시아버지와 저의 싸움을 좀 줄여보자는 생각에서였겠죠. 그래서 제가 타던 차는 같이 타기로 마무리됐고 좀 더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 차를 먼저 쓰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안의 도배를 모두 새로 해야겠으니 그 비용을 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 감독을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언제는 또 친척 중 누구 결혼식이 가는데 그때 입을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을 꼭 마련해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명품 핸드백 사달라는 시어머니하고 다를 바가 없더군요. 견디다 못한 제가 몇 번 더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와서 빌어서 간신히 저를 데리고 가곤 했죠.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는 제 생활 최대의 스트레스였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기에 시집살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퇴근길이었답니다. 그날은 거래처에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나온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아주 익숙한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 차였어요. 제 스트레스의 주범인 시아버지였지만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니 어쨌든 가족이라고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창을 내리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였어요. 시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도 하도 다정하게 얘기 중이었기에 저는 도로 차창을 올리고 말았죠. 하지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뭔가 긴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슬쩍 따라가기가 쉬웠어요. 차가 시내를 관통해서 미사리 쪽으로 가더니 한 분위기 있어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최대한 먼 곳에 차를 대고는 몰래 따라 들어가 보았어요. 들킬까봐 테이블에 앉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죠. 이야기가 정말 긴한 이야기인지 제가 여러 번 빼꼼히 카페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도 얘기하는 것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꽤 예쁜 편인 여자였어요.
지적인 분위기가 철철 흐르는 여자여서 둘이 어떤 관계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버님 말야, 혹시 너무 외로우신 건 아닐까? 나 오늘 길거리에서 아버님 차에 젊은 여자가 같이 탄 거 봤어. 미사리까지 가시던데. 얘기도 아주 긴한 얘기인 것 같았고, 내가 보기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니까. 남편이 픽 웃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더 크게 웃더라고요. 아, 누군지 내가 알 것 같다. 걔는 아버지 사촌 형제 딸이야. 나랑은 그러니까 육촌간이 되는 여동생이지.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귀국했어. 바로 그 애구만 뭐. 그런데 요즘 세상에 당숙하고 당질이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그렇게 기니 나눌 말이 뭐가 있어. 아무튼 여자의 정체가 제가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 옆에서 자주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집에서 그 여자를 본 적도 있었죠. 요즘 세상에 당숙과 당질이 뭘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냐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 그건 걔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 하나를 구상하고 있나 봐. 커피 전문점을 하나 열고 싶어 한대.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사실 의논할 사람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나 봐.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걔네 아버지 되는 당숙한테 신세진 적도 있었고 최근에 귀국해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기도 해서 도와줘야 되거든. 뭐 그런 사정이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육촌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었죠. 남편보다 손 아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촌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잊고 있었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다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밑반찬을 아주 넉넉히 해오시면서 제 시부에게도 갖다 주라고 하기에 반찬들을 챙겨들고 퇴근 후 조금 늦은 저녁에 시집으로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육촌 시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었지 인사는 처음이네요. 제가 아마 옳게 되는 입장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뵐게요. 제가 지금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뭐 그리 놀랄 일이 있었던지 어딜 빨리 가봐야 한다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서둘다 보니 핸드백이 도어락 손잡이에 걸리면서 바닥에 뭔가가 떨어지더군요. 집어들고 보니 가방 장식품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물건이라 꼭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으로 따라 내려갔죠. 찰나의 순간이라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두리번 거리다가 다른 동까지 와버렸고 마침 어떤 여자 통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여자 같더라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님한테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건데 그 여자랑은 정말 언제 헤어질 거야? 이 말만은 정확히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 더 자세한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속으로 이 시누이도 애정관계가 복잡하구나 생각했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찾아갔죠. 아가씨, 여기 뭐 하나 떨어뜨리고 가셔서. 그야말로 유령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곳을 벗어나는 거 있죠? 남편이 퇴근한 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까지 드나드는 이유가 뭐냐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그 사업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커피 전문점이라면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즘 남편은 일이 많은지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았어요. 공무원의 좋은 점 하나가 칼퇴인데 남편은 신입이라 아직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등급이 좋은 사고를 사서 올려보내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넉넉하게 보내주셨기에 시아버지 몫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거의 밤을 새고 사고를 고았어요. 덕분에 다음날 출근해서 신나게 졸았답니다. 시아버지가 먹을 것을 따로 담아서 차에 싣고 시집을 향해 갔죠. 시집에 도착해보니 좀 의외의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 있더군요. 우선 신입이라 일에 바쁘다던 남편이 그날만은 칼퇴를 했는지 시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함께 그 육촌 시누이도 같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늘 귀가가 늦었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죠.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것이 제가 들어가니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지 입을 다물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었어요. 할 얘기를 해봤자 시누이가 버린다는 사업 이야기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저 있는 곳에서는 못할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하긴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무시하는 거야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요. 저 같은 사람이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사업 이야기 같은 얘기를 제 앞에서 굳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은 틀림없었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이 계속 찜찜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피곤하다며 먼저 잠에 떨어지고 나서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는 남편 핸드폰이 눈에 띄었죠. 패턴이 걸려있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는 한 일과 아버지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었죠. 슬쩍 멀리서 보았던 패턴을 비슷하게 따라해보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가 우선 보이더군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든 이 애비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라. 이런 내용밖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처리한다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열린 김에 남편의 핸드폰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죠. 그러다가 앨범에서 그 시누이와 남편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좀 상식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촌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교류가 없는 판국에 육촌남매가 같이 사진 찍을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셀카는 아니고 누가 찍어준 듯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죠. 그때 그 시누이의 통화 내용 말이에요. 특히 그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라는 대목에서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절 보고 그렇게 놀랐다는 말인데 저는 그 집 며느리 되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놀랄 이유가 없는데 뭔가 제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중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남편도 제 시간에 퇴근하기 시작했죠. 제 계획을 실행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일부러라도 시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결국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예고 없이 찾아가 보니 마침 세 사람이 또 같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묘한 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이것저것 싸간 음식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여간해서 자연스러워지지 않더군요. 제가 가지고 간 음식을 다 먹은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베란다로 나갔죠. 아가씨, 한식집 차리신다면서요? 한식집은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아버님같이 연세 좀 있으신 분이 관리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어요. 남편이 분명 커피 전문점이라고 말했지만 일부러 넘겨짚어 물어본 것인데 역시나 걸려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주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 물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한국 땅이니 한국 먹거리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서 그걸로 사업 아이템을 정했어요. 이제 그 세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모종의 일이 있다는 것은 제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었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의 어떤 말도 또 머릿속에 떠올랐죠.
바로 핸드백 장식을 주러 나갔을 때 한 말. 그 여자랑은 언제 헤어질 건데? 라고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이었죠. 여기서 그 여자라 함은 바로 저를 칭하는 말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고개를 여러 번 저었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했죠. 다음날 남편을 먼저 출근시킨 다음 바로 흥신소를 붙였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바로 며칠 만에 흥신소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진 몇 장들이 우선 날아왔거든요. 육촌 시누이 혈족이라면서요. 다정하게 같이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군요. 남편의 퇴근 시간, 그 여자가 남편의 직장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진도 있었죠. 흥신소에서 보내온 동영상에는 제가 모를 자동차를 타고 둘이 서울 근교로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만큼 조심해야 했겠죠. 숙박업소 출입은 주로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잡았고 퇴근 시간이 늦었던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인 것도 알게 되었네요. 흥신소의 말로는 남편은 거의 정시 퇴근을 한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집에 와서 하는 꼬라지를 당분간 지켜보았어요. 퇴근할 때마다 무지무지 피곤해 보이더군요. 하긴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나갔다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반대 방향인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주 단순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만 피곤해하는 연기는 꽤 수준급이더군요. 이후에 보내오는 사진들도 가관이었어요. 커플 모자에 커플티를 착용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처럼 천진하게 뛰노는 사진까지 별별 사진이 다 있더라니까요. 둘이 불륜관계라는 것은 이제 분명했죠. 그리고 당연히 육촌 시누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이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시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고 난 후에 묵인했다는 것이었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이 담긴 USB를 남편 앞에 던졌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핏기가 없어지더군요. 남편을 추궁했어요. 우선 얼마나 된 사이인지를 물었죠.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전부 포기한 듯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잔 내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한 내 첫사랑이야. 잠시 사정이 있어서 헤어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 사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잠깐 즐긴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첫사랑이라뇨. 그렇게 첫사랑을 못 잊으면서 왜 저하고 결혼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망설이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먼저 접근해왔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아보니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걸 듣게 되고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이에요. 친정이 잘 사니 수험 생활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미친 부자가 수험 생활 동안 돈 꺼낼 수 있는 ATM이라고 저를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수험 생활할 동안 생활비 대주는 용도로 생각했어? 그 좋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 첫사랑? 그래. 누구한테나 첫사랑은 있지. 그렇게 첫사랑에 초중했다면 어떤 이유로든 다른 여자와 사귀거나 결혼했으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당신의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도 당신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생활비 대줄 용도로 다른 여자와 사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아, 사랑하는 사람이면 서로 힘들어도 같이 살면 되지. 그깟 돈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옆에 두고 산다고? 웃기지 마. 수험 생활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들어서 그 여자는 널 찬 거야. 딱 보면 나오잖아. 그게 네가 말한 진정한 사랑이야? 당신은 그 잘난 머리로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 보는 눈을 높여봐. 하긴
내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안 되네.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돈 써가며 내조했을까? 남편이 말없이 듣고 있더군요. 그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차서 헤어지게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했다는 것도 듣게 되었죠. 그게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고, 귀국해서는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그때 시험 공부 중이었고요. 그때 마침 제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대시를 했었던 바람에 결혼까지 한 거였죠. 웃긴 건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명문대 출신이라 머리가 좋다는 이유에서요. 시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냐면 자식을 낳으면 머리는 엄마 쪽을 닮는 거라며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결혼식까지 치른 자식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데 뜯어 말렸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반가워했다네요. 정말 비뚤어진 아버지와 비뚤어진 아들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었어요. 다음날 남편놈과 함께 시부에게 찾아갔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치고는 남편놈과 함께 도착했더니 시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 사람 이제 다 자랐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님이 초등학생 학교 보낸 것처럼 참견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 잘 교육시켰다는 분이 아들의 불륜관계를 부추기다뇨? 그리고 이미 결혼한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을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버님의 아들에 대한 평생 교육이 어땠는지를 정말 잘 알겠네요. 바로 아버님의 그런 삐뚤어진 사랑이 삐뚤어진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잠깐 같이 사는 계약관계가 아니라고요. 뭐 위자료 치르고 아들 이혼하면 그만이라 생각할 건가요? 아버님이 돈 뜯어내는 ATM 정도로만 생각했으니 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 없네요. 뜯어간 만큼 도로 채워 넣으셔야죠. 아시죠? 저는 남편 수험 생활을 마칠 때까지 가정에 헌신했고 남편은 뒷바라지 해준 조광지처 배신하고 더러운 불륜이란 걸 저지른 불륜남일 뿐인 거.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 불륜 눈 감아준 것도 법적으로 크게 작용할 거예요. 다들 그만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뭐라? 시끄럽다. 네가 끝까지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나를 감히 훈계해? 귀한 우리 아들을 너같이 못 배운 것한테 주려고 평생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 줄 아느냐? 거기다가 계집애가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먼저 뒷공문이 쫓아다니던 네가 내 마음에 들었을 줄 아느냐? 거기다가 생각한 만큼 돈도 안 쓰는 구두쇠 집안이더구나. 잘 산다기에 수험생활할 동안 퍼줄 줄 알았지. 거기다가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하나부터 끝까지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어. 못 배웠다고 계속 무시하시는데 그쪽이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법적으로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로지 돈 때문에 밀어붙였으면 그건 부모가 자식 이용했다고밖에 생각 못하죠. 그리고 귀한 아드님 공무원 만들 생각은 하고 한순간에 인생 망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보죠? 이 사람 직장? 공직이죠. 그래서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책임지고 끌어내려 줄게요. 사기 결혼과 불륜을 행한 공직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시아버지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는 둥,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했겠다는 둥. 이제 와서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두 부자가 싹싹 빌다시피 하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없어요. 증거를 다 갖추어 투절을 했죠. 증거는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전 남편은 파면 내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였죠. 그리고 저번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 제 근황을 달았고 저를 걱정해주던 사람들이 전부 함께 그 부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저는 위자료를 듬뿍 받아내고 이혼했어요.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같은 건 할 게 없었지만
제가 가정에 충실히 기여한 점을 내세워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끝냈죠. 하지만 그 돈으로 제가 겪은 상처들의 큰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소송으로 승소의 위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끝까지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듣진 못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을 너무 좋아했던 게 죄였나 싶기도 하고, 큰 상처를 남기고 간 결혼이라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사기친 놈이 잘못한 거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부모 많다지만 이런 식으로 팔자 한번 펴보려고 자식 장사하는 부모를 처음 겪어봐서인지 솔직히 이제 결혼이란 게 너무 두렵네요.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 가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싶네요.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짧게나마 많은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